원래는 압류가 경합을 해서 그 집행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피압류채권액을 만약 초과하게 되면은 집행법원이 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배당을 해야 되니까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고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해서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 이렇게 배당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가압류끼리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설령 초과를 하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네.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그 다음 4번.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네,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뭐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다고 해도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사유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사유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4번이 틀렸죠. 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반드시 사유신고를 해야 되고, 취득채권 등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수리해서는 안 되죠. 그쵸? 개별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탁관은 무조건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실무적으로도 공탁관은 무조건 다 사유신고합니다. 네. 그 나중에 집행법원이 알아서 그건 배당하는 거고 공탁관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공탁관 실무적으로도 공탁관은 다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채권자, 추심 채권자, 압류 채권자들한테 공탁관이 임의로 이렇게 돈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집행법원의 판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공탁규칙 58조에 보면은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이렇게 할 사정이 발생할 때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집행법원에 보내서 사유신고를 하고 하나는 자기 공탁 기록에 갖고 있어야겠죠, 공탁관도. 네. 이렇게 사유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유신고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이걸 의무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탁관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유신고를 해야죠. 압류가 경합되면 공탁관은 무조건 사유신고한다. 가장 공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48번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이 틀렸나봐요.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에 따른 담보 취소 결정이 있은 후에 이 담보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면, 이때는 담보 취소의 그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권리자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를 증명하더라도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증명했으면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해서 없던 걸로 만들어 줘야겠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틀리게 바꾸고 그 틀린 결론에 대해서 문맥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바꾼다. 이 경우에는 동의한 것을 간주해서 담보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예. 권리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네, 비로소 재항고심에 이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걸 해줘야겠죠. 네, 담보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겠죠. 네.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취소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이 2000년도 판례고, 담보 제공자는 담보 취소에 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네,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음을 증명할 때에도 이란과 같다.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의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 민사소송법 내용입니다. 네. 공탁법 풀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이 나오죠. 1차 할 때는 민사소송법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튼 답은 아니다. 답은 여기 위에서 골라낼 수 있게끔 해주고, 민사소송법 조문을 냈어요. 지금 조문 125조 2항 내용입니다. 일단 법원이 가처분 채무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에 제공된 담보는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한, 네, 가처분 채권자의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상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근저당권 등기의 등기 말소 비용, 이런 것들은 담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매각이 돼가지고 그것들로 하는 거고, 다만 강제 집행 절차를 잠깐 정지시키거나 잠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늦어진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손해만 담보하는 거다. 공탁을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공탁금이 어디까지 담보하는 건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이것도 민사집행법 286조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네, 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 286조에 나와 있고, 301조에 보면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민사집행법 300조가 가처분이죠. 네. 그래서 301조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성격상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92년도 판례를 보면 법원이 가처분 채무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이제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이때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합쳐져 있었어요. 민사소송법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15조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민사소송법에는 715조가 없죠. 700조가 없죠. 종국 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 명한 경우에 가처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이 손해 자체만 담보하는 거고, 네, 그 이상의 기본 채권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고, 네, 계속 같은 지금 논리 같은 구조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거 아니므로 아까 위에서 풀고 왔어요 이미 공탁법. 채권자는 있을 뿐 그 기본 채권에까지 담보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니다.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 풀고 왔던 그 판례입니다. 계속 나오죠 지금 같은 논리가. 그다음 4번 가지배행 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 이때는 네, 아니했다 하여도 위에 가지배행 선고가 붙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이 소멸되었다.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에는 담보원이 소멸되었다. 맞는 거죠. 84년도 판례고 15년도 법무사 기출이었나봐요.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거를 제공된 담보는 이미 담보원이 이미 소멸되었다.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는 가집행 선고에 대한 거. 4번 맞는 거고 판례 내용 그대로. 그다음 5번은 민사소송법 502조. 네. 민사소송법 끝이 502조죠. 네. 이 편의 규정이나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담보 제공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거고. 49번 변제 공탁의 원인 중 채권자의 수령 거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수령 거절의 전제가 되는 변제 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쵸? 상대방이 사망했으면은 포괄 승계가 일어나죠. 상속인한테 이걸 해야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그쵸? 매도인을 대리해서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잔대금 갖고 가시오 하고, 그리고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해서 변제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매도인에 대해서 대리를 하게 되면 대리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죠.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할지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죠. 네. 그리고 공탁물 수령자 잔대금보다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매도인을 대리한 대리인에 대해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매도인 본인, 네, 본인에 대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항의 변제 공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를 요구한 경우, 이건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동시행 관계에 있죠. 네.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매도인이고요. 네. 반대급부 조건을 하고 공탁은 적법하다. 왜냐면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2, 3번은 이거 합쳐가지고 재작년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고 81년도 판례이에요.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도 요구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매도인이고, 네, 대리인이 아니고 매도인 본인, 네, 본인에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공탁은 유효하다. 왜?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매매 잔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잔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다. 그래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였고, 그 다음 4, 5번은 같은 최신 판례는 2021년도 판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 5번을 고쳤나봐요.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미리 수령 거절이 표명됐기 때문에 변제 제공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절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뭐 형식상으로 이걸 강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곧 유효하게 공탁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5번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을 때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도가 아니고 아마 결과를 바꾸면서 문맥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도 바꿨을 거예요.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채권자가 그에 대한 거절한 이후에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행 제공이 없이 명백히 예상이 되니까 수령 거절할 것이, 근데 뭐 이행 제공을 뭐 할러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변제 공탁할 수 있다. 이렇게 거절 받은 이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네. 변제는 채무에 대해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거는 뭐 2차에서도 당연히 민법 기본 내용이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변제, 채무 불이행 관한 수령할 거절을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